천둥이 사너리를 갈라찢던 밤, 저는 비에 젖은 흙바닥에 혼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몰던 차는 제 앞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만 남기고 사라졌지요. 저게 오래 살아야 우리만 손해야.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 저 인간들 인생을 편하게 해줄 바에는 끝까지 살아남아 누가 진짜 손해를 보는지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난다는 예보를 들은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기상캐스터가 오늘 밤 수도권에 강한 비와 번개가 몰아친다며 우산을 챙기라고 했지요. 나이 73이 되니 비 예보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움찔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지요. 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에 사는 박말순입니다. 20살에 시골에서 상경에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허리 휘도록 일해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제 인생의 순서는 늘 같았습니다. 애 먼저, 나는 나중. 집도 적금도 다 아들 잘 되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준호입니다. 지금은 결혼해 며느리 세영과 이 집에서 함께 삽니다. 서류상 집 주인은 아직 저지만 생활의 중심은 이미 둘의 것입니다.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 냉장고 속 좋은 반찬은 젊은 사람 몫이고 나는 부엌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제일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미역국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한 줄 더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반만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희 둘만 먹으면 돼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뒤로 나는 늘 둘만 먹을 만큼만 차리게 됐습니다. 나까지 셋이 아니라 둘. 그 말이 은근히 가슴에 박혀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 미역국 냄새 좋네. 방에서 나온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잖아. 미역국은 먹어야지.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약 먹으니까 나아졌어. 병원비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말은 고왔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파란 주식 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보며 고마움보다 묘한 서늘함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설거지가 남아 부엌에 섰습니다. 와, 너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대단하다. 아휴, 뭘.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하셔서 치매 초기 같기도 하고. 세영의 목소리가 반쯤 농담, 반쯤 진담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시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거실 쪽 웃음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전 젓가락을 어디 뒀는지 잠깐 헤맨 일 가스불을 약불에 올려둔 걸 잊었다가 다시 줄이러 나온 일,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병 이름을 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저녁이 되자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겠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둥이 집을 울렸고 동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봐. 어둠 속에서 둘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캄캄해졌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잠깐 푸른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싱크대 모서리를 꽉 쥐고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영이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다. 나는 짧게 대답한 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 쪽에서 작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플래시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둘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엌 문 옆에 서서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섰습니다. 발소리조차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이제 한계야. 어둠 속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집값 좀 오르고 대출만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준호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생각은 이미 했지. 요양원 보내든지 아니면 공기 좋은 산에 모셔드리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말 조심해. 왜? 솔직히 말해서 저게 오래 살아야 우리만 손해야. 집도 예금도 다 묶여 있고 우리만 손해.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70이 넘도록 지켜온 엄마라는 이름이 한순간의 값이 매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때 다시 번개가 번쩍하며 방안을 흰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어깨.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애들 말대로라면 나는 손해일지 모르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어떻게 살아줄지 두고 보자. 진짜 손해가 누군지 끝까지 지켜보마. 잠시 뒤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세영은 평소처럼 부엌으로 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내일 마트 가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찐빵 사올게요.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딴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천둥과 번개 소리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만 늙어주진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깊이 잠이 들지 못해서인지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 버렸지요. 눈을 감으면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저게 오래 살아야 우리만 손해야.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려서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올리며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를 썰다가 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넉넉히 넣었을 텐데 이제는 자동으로 양을 줄이게 됩니다. 둘만 먹을 만큼만 해주세요. 세영이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라 저는 고기를 반으로 나눠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입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식탁에 찌개와 반찬을 올리자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딱 적당하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통제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어지는 말은 더 선명했습니다. 요즘처럼만 해주세요. 저희 둘 먹을 만큼만요. 어머니는 아침 잘 안 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이 아니라 둘. 나는 이미 숫자에서 빠져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론 웃는 얼굴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뛰어나가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처리할게요. 예, 독촉 문자도 잘 받고 있어요.
딱 들어도 대출 독촉 전화였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그 뒷모습이 너무 지쳐 보여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면 엄마가 조금 보태줄까?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내가 평생 아껴둔 마지막 통장까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친구들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아예 방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지만 설거지가 남아있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를 두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애 둘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 힘들겠다. 아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은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거의 치매 초기 같아.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덜그럭 떨렸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 입안에서는 이미 병명을 달고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잠시 후 더 찬 바람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재산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미리 서류 정리해 두는 게 나을걸? 그래서 요즘 내가 그거 다 정리하고 있어. 혹시 나중에 기억 못 하시면 더 복잡해지니까. 서류 정리. 그 단어가 뇌리를 때리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훅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문서, 통장, 보험제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도대체 얼마나 손을 댄 것일까. 설거지를 끝낸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에 숨겨둔 철제 단지를 내려 그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건과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숫자들이 오밀조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보단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것마저 뺏기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저는 어느새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주름 위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숨겨둔 자리를 더 깊게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이 집 안 어디에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집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문틈 사이로 거실 불빛을 엿보았습니다. 준호와 세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숲이 보이고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 괜찮다니까. 공기 좋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비용이 문제지. 어머니 연금 있잖아. 집 담보로 조금만 더 돌리면 어머니 요양원비로 쓰는 걸로 정리하면 돼. 엄마가 그걸 허락하겠냐?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돼.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보호자 동의로도 가능하다니까.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제 의사보다 서류와 도장 몇 개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스밸브를 3번이나 확인하고 냉장고 문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일부러 실수 하나라도 더하지 않으려고
몸을 잔뜩 조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있는 게 저 애들에겐 손해라면 정말 손해를 보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제 안 어딘가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멎었지만 제 마음속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개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비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가 드물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요즘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산속절에 한번 모시고 갈까 해서요. 듣기엔 나쁠 것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굳이 뭘 그런 데까지 가냐? 나는 집 앞 공원만 걸어도 된다. 제가 손을 내저었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드라이브 겸 다녀오는 거예요. 산 공기 좋다잖아요. 옆에서 세영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시간 비워놨어요. 같이 다녀와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맞아서면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다더니 진짜 오네. 제가 중얼거리자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친대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슈퍼, 버스 정류장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난 뒤 좁은 국도에 접어들자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등성이와 나무들만 빗속에서 흐릿하게 스쳐갔습니다. 절이 이렇게 깊은 산에 있냐? 제가 묻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유명한 데예요, 엄마. 사람 많은 절은 싫다 하셨잖아요. 말만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꺼져 있었고 준호는 계속 산길만 따라갔습니다. 도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오네.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말하자 세영이 힐끗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만 지나면 된대요. 그러나 여기만은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포장도로는 흙길로 바뀌었고 차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준호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기 힘들어 보이는 굽은 길, 뒤로 돌리기도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주변엔 집도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세영이 말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산에 오니까 갑자기. 세영이 우산을 들고 먼저 내렸고 잠시 후 준호도 따라 내렸습니다.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여기 안쪽에 쉼터 비슷한 게 있대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더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앞 유리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세상을 다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금방 온다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자.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벨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가 전신을 때렸습니다. 옷은 금세 젖었고 발밑 흙은 질퍽거렸습니다.
야, 준호야, 세영아. 제가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설마라는 말보다 역시라는 직감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흙탕물에 잠기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죽어버리면 저 애들은 완전히 해방이겠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것이 저 스스로도 서러웠습니다. 70이 넘도록 버티고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렇게 낯선 산길 한복판이라니. 눈물이 비와 함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어떤 엄마였든 저 애들 눈에는 결국 숫자였구나. 손해와 이익으로만 계산되는 존재. 잠시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여기서 눈 감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봐야 나를 버린 사람들 곁 아닌가. 그때 번개가 바로 근처에 꽂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섬광이 주변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순간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여기서 죽어주는 건 저 애들에게는 선물이야. 저는 질퍽한 땅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해야 할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죽어서 사라져주는 엄마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끝까지 지켜보는 엄마. 그래. 어디까지가 너희 손해인지 엄마가 끝까지 버텨서 보여줄게. 빗속에서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으로 이 낯선 산길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석가래 사이로 빗소리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옷은 여전히 눅눅했고 머리카락에서는 흙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깨셨어요? 구수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회색 머리를 질끈 동여맨 노인이 국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허약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제 산장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계시길래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셔왔지요.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순간 그 뒤로 기억이 잘리지요. 아들 부부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아마 길을 잃었나 봅니다. 저는 끝내 버려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혀끝에까지 올라왔다가도 자식 욕을 남의 입으로 내뱉는 건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역국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이거 좀 드세요. 며칠은 푹 쉬셔야겠어요. 숟가락을 들어 한술 넘기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데웠습니다.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여긴 내가 혼자 지내는 산장입니다. 성은 김이고 나이는 80이 다 되어가요. 등산객들 길 잃으면 가끔씩 데려다 쉬게 하고 내려보내곤 합니다. 저도 짧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서 온 박말순입니다. 아들이랑 같이 왔다가 좀 헤어졌네요. 헤어졌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헤어진 것이 아니라 떼어놓고 간 것이지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몸을 추스르며 산장에서 지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산속 공기는 맑았지만 제 마음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틈틈이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넣고 저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누워 천장과 빗소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노인이 작은 TV를 켰습니다. 안테나가 달린 오래된 TV였습니다. 화면이 몇 번 튀더니 겨우 뉴스 채널이 잡혔습니다. 시끄러우면 말하세요. 저는 뉴스 보는 게 낙이라. 노인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실종된 70대 노모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커다랗게 잡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 제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눈가를 붉게 만든 채 기자 앞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같이 가셨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지셨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발 어머니를 찾게 해주세요. 세영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깜빡거리셔서 혹시 길을 잃으신 게 아닌가 걱정돼요. 어머니, 어디 계시든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텔레비전 나오는 분이 아까 그 사진 속 분이랑 똑같은데 설마 아주머니 아니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TV에도 나오고 참 출세했다, 말수나. 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곧 분노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효자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화면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네요. 아주머니, 서울 올라가시면 경찰이랑 먼저 얘기를 좀 해보셔야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 누구요? 스피커를 켜둔 탓에 상대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생명보험은 충분히 준비해 두셨어요? 요즘은 자녀분들 부담 덜어주시려면 사망보험금이랑 장례비용 정도는 꼭.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같은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순간 얼마 전 며느리와 함께 은행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종합자산관리 이런 걸로 한 번에 정리해야 이자 혜택도 받고 나중에 애들한테도 깔끔하게 넘어가요. 세영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고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은행 직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희미한 문장 몇 개가 매듭처럼 떠올랐습니다. 수익자는 이쪽으로 사망 시에는 상속 절차가. 만약 그날 산에서 제가 조용히 죽어버렸다면 제 통장과 집, 제 이름으로 들어있던 보험들은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애들이 단순히 귀찮아서 나를 버린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노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물었습니다. 여기서 읍내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걸으면 한참 가야지요. 차로는 금방인데. 저 혹시 내일 저 좀 같이 내려가 주실 수 있어요? 경찰서랑 변호사라는 데를 좀 가보고 싶어서요. 노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대충 짐작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요. 사람 살려놨으면 끝까지 발에다 드려야지요. 그날 밤
저는 산장 작은 방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집에 전화를 할까?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릴까? 아니, 그 전에 내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70년 넘게 저는 세상보다 가족을 먼저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산속에 버려진 그날,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의 낡은 트럭을 타고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길가 나무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읍내 작은 파출소에 도착해 저는 경찰에게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를 찾는 방송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산에 두고 갔습니다. 젊은 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저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저를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 간판에는 젊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노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책과 서류가 가득한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보험 증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가족들 모르게 변경된 게 있는지요? 그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실종 신고는 이미 나간 상태니까 경찰 쪽에서도 위치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에 이제 와서야 도움을 청하러 오는구나. 씁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먼저 세상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처럼 집으로 기어들어가는 대신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너희 손해인지 이제부터는 엄마가 숫자를 세어볼 거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저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갈 트럭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산장에서 며칠을 더 보낸 뒤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언제든 연락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어르신, 가족들하고 직접 부딪히시더라도 혼자 참고 넘어가시진 마세요. 젊은 변호사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낡은 트럭을 타고 서울 근처까지 내려온 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놀람인지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살아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라. 10여 분 뒤 빌라 앞 골목 모퉁이에 차가 멈추자 준호와 세영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세영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연기 잘한다.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을 좀 헤맸지. 아주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세영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뉴스까지 나가고 경찰도 난리였어요. 전화기가 없었지. 뭐? 노인의 산장에서 빌려 쓰던 전화는 이미 파출소와 변호사에게만 쓰고 돌려준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는 순간 진짜 감정이 섞인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계산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영은 일부러 옆집 아주머니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옆집 아주머니 앞에서 세영은 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거려서요. 우리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처럼 보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주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좀 정신이 없었지 뭐. 입으로는 제 탓을 하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동정표를 모으는구나.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진짜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에 가족 셋이 앉았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일 계기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요. 뭘? 이제 산도 혼자 헤매고 다니시고 기억도 가끔씩 놓치시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시설 같은 데를 알아보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영이 준비해 둔 듯 서랍에서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공기 좋은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어르신들끼리 지내시기 좋아요. 브로슈어에는 힐링 실버타운, 전원 요양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데 갈 생각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영의 미간이 아주 짧게 찌푸려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길 잃으셨잖아요. 본인은 기억 못 하셔도 주변은 다 힘든 거예요. 길 잃은 거 아니야. 그냥 차가 먼저 갔지. 그 말에 둘의 눈빛이 동시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세영이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제 방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대신 처리해 줄 사람으로 저를 지정해 두는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종이 위에는 복잡한 글씨들이 많았습니다. 재산관리 대표 권한, 위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 꼭 필요해요. 나중에 애들한테도 깔끔하고요. 세영은 볼펜과 도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호사에게 비슷한 설명을 들은 뒤라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못 찍으면 내 재산은 이 아이 손에 들어가는 거구나. 저는 일부러 서류를 눈앞에 바짝 가져가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다.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네. 아, 어머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믿고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세영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안과 가서 안경 맞추고 와서 볼게. 지금은 잘 안 보여. 어머니. 세영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곧바로 표정을 수습했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며 문틈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진짜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이러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 며칠 동안 세영은 더 노골적으로 치매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조금만 오래 열어두어도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리모컨 자리를 헷갈려도 이래서 내가 의사쌤한테 치매 검사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어쩌죠? 산에 간 것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렷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잊었다. 내가 날 어디에 내려놓고 갔는지, 무슨 얼굴로 돌아왔는지 다 기억한다. 준호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정리 안 하면 우리 진짜 끝이야.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돼?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빚이 얼마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내 월급으로 다 막아. 저는 방문을 꼭 닫고 조용히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목소리를 낮추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기색이 문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악역의 역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버리고도 피해자인 척 울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면서 실제로는 다시 내 삶을 빼앗으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손이 어디까지 오는지 보지 못했지만 이제의 저는 그 손끝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 저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어리숙한 척, 조금 더 모르는 척,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정확하게 딱 거기까지 잘라낼 수 있을 테니까요. 최후의 판을 언제 깔지는 제가 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가족들도 걱정 많이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끌려갔겠지요. 하지만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깔아주는 자리에서 내가 판을 엎어야겠다. 그래, 한번 모이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더 깊이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리모컨을 일부러 반대로 들고 TV를 켜려다 에구, 이것도 헷갈리네 하고 웃었고 달력을 보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이더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괜히 검사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때 오해를 풀자는 식으로 정리하겠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임 날 집안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시골에서 형님네, 친척 몇 명, 옆집 아주머니, 동사무소 직원까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실종 사건 이후 가족화해 자리처럼 보이게끔 세영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요. 세영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일은 다 잊으시고요.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뭐 얼마나 안다고. 거실 한가운데에 큰 상이 놓이고 과일이랑 떡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셨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같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세영은 옆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셔서 우리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죠. 저는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요즘 잘 기억을 못해서 말이야. 애들이 고생하지. 사람들 눈에는 저는 이미 조금 흐릿해 보이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걱정 많이들 하셨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산에서 사라지셨을 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에이, 내 탓은 무슨 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영은 눈가를 훔치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더 잘 모셨어야 하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요. 사람들 시선이 둘에게 쏠려 있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세영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오늘은 몸도 편찮으신데. 아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기억이 날 만큼 난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장 앞에서 찍힌 제 사진 한 장과 노인이 제게 건네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산에 버려둔 날 찍힌 사진이다.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자 모두가 고개를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꽤나 엉망인 꼴이었습니다. 빗속에 젖어 비틀거리며 서 있는 제 모습, 그 앞에는 멈춰있는 차 한 대가 작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세영이 웃으며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진짜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이제 한계야. 어둠 속에서 들리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지금은 거실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집값 좀 오르고 대출만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준호의 목소리도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형님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 나를 산에 내려놓고 둘이 차를 타고 가버렸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버리고 간 거다. 동사무소에서 온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말씀은 실종이 아니라 유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밤 집에서 주고받은 말이다. 녹음기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게 오래 살아야 우리만 손해야. 말 조심해. 왜? 집도 예금도 다 묶여 있고.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터진 건 욕설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사람이냐?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 준호 멱살을 잡았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고요. 준호가 허둥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아니, TV에는 그렇게 울더니 뒤로는 이런 말들을 했구만. 동사무소 직원은 이미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세영 쪽으로 가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나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이 다 맞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세영이 놀라서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준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은 저보다 아니 우리 둘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위라니? 도대체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지? 그 순간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 입에서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제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위에 누가 더 있다는 게.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그 말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준호가 이를 악물고 세영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를 산에 두고 간 건 저랑 세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처음 꺼낸 사람은 세영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준호 목소리가 마른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세영 엄마.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형님네도 옆집 아주머니도 동사무소 직원도 동시에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세영이 카드빚이랑 사기 대출에 엮인 거 다 장모님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수년째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장모님이 그랬어요. 넌 시집을 잘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노인 하나만 정리하면 너희 인생 편해진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 하나만 정리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됐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소리야? 당신 미쳤어? 엄마까지 끌어들이면 어쩌려고 그래. 준호가 세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 더 숨겨서 뭐하게. 장모님이 우리 집 등기부까지 다 떼와서 이 집은 어차피 늙은 노인 이름으로만 돼 있다. 너희가 관리 잘하면 다 너희 거다.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세영이 들고 와 도장을 찍으라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들이 전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동산이나 보험 관련해서 변경된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집을 장모님 지인 명의로 넘기려 했던 계약서 초안입니다. 이름은 다르게 돼 있지만 장모님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 생명보험. 수익자 이름 장모님이랑 세영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던 거고요.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과 낯선 이름들, 거기에 줄줄이 늘어선 숫자들을 보는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로 계산됐는지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나는 곧 돈으로 바뀔 노인 한 명이었구나. 세영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나만 나쁜 년 만들지 마. 당신도 똑같이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먼저 엄마 연금 얘기 꺼냈잖아. 대출이랑 애들 학원비 못 막으면 끝이라고 엄마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 당신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공범이다. 근데 엄마를 진짜 산에 두고 돌아오는 순간 숨이 막혀서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잤어. 저는 도무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변명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애들 마음속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었구나. 담보였구나. 보험증권 한 장이었구나.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산에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동사무소 직원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에도 다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으면 저는 됐어요. 집안 망신이에요. 하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잘못한 것도 맞고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맞고 그 위에 또 더러운 손이 얹혀 있는 것도 맞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 망신될까봐 참고 덮고 그래도 피 붙이니까 그러면서 살아왔다. 근데 이제 알겠다. 내가 입 다물고 덮는 게 얘네한테는 다음 죄를 짓게 허락해 주는 거였구나. 준호가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 밥을 굶으면서도 도시락 싸서 학교에 보냈던 아이. 지금은 제 재산 목록 맨 위에 올라있던 처리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돼 있던 아이. 그래도 너는 그날 산에서 돌아설 때 한 번이라도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선은 남겨주고 싶었다. 세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만 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죄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도 저 아이도 그리고 그 위에서 줄을 잡아당긴 사람들도.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미련이 또 하나 톡하고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마지막 변명까지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가 간 상태였고 동사무소 직원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시겠습니까? 예전의 나라면 아이고 그런 것까지야 그냥 애들이 순간 욕심을 부렸지요. 하며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밝힐 겁니다. 나를 산에 버린 죄, 나 모르게 재산을 옮기고 보험을 바꾼 죄 모두 세상 앞에 꺼내놓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경찰차 뒤에 실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산속에서 젖은 흙 위에 다 쏟고 온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고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가 누구를 버리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그래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손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지요. 피해자 박말순 씨,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산에 내려놓이던 날부터 차가 떠나던 순간 비에 젖어 울부짖던 밤 산장에서 깨어난 일 그리고 뉴스 속에서 눈물 흘리던 아들과 며느리를 본 심정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입술이 마를 만큼 긴 진술이었지만 한 번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영과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쪽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헤어진 것뿐이에요. 길을 잃으신 건 어머니죠. 마지막까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도 어머니께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짓 다 인정합니다. 결과는 오래 걸려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 미수, 유기 혐의로 세영과 그 친정 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공범이었지만 자백과 협조, 그동안의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 앞 복도에서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예전 같으면 벌써 눈물이 터졌을 겁니다. 엄마, 나 다녀와서 다시. 그 말 끝은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죄는 내가 받는 거고 용서는 내가 주는 거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내 죄부터 끝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도 돼? 지금도 부르고 있잖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엄마는 이제 내 돈에 기대 살 생각은 없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있던 엄마라는 이름이 이제야 제 손을 조금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산장 노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방 하나 비어 있지요? 아주머니? 아이고, 살아계셔서 다행이네. 그럼요, 방만 비었겠어요. 제 마음도 비어 있는데. 얼마 뒤 저는 산 근처의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산장 바로 옆은 아니었지만 버스를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전세방 하나를 얻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간판에는 말순이 반찬이라고 썼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나물과 생선을 사오고 좁은 가게 주방에서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다시 바빠지자 마음이 조금씩 덜 복잡해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열무김치 좀 더 주세요. 여기 깻잎은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였지. 가끔씩 동네 노인들이 와서 제게 소개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사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손주 봐달라 해서 집도 못 나가고 살아요. 저는 그럴 때면 제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식도 좋지만 본인 이름으로 된 살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 통장 한 권이라도, 마음 붙일 구석이라도. 산장 노인과는 자주 왕래했습니다. 가끔 반찬통을 들고 산장을 찾아가면 노인은 막걸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는 얼굴이 많이 편해졌네요. 편하긴요. 그래도 천둥 소리 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동네에도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하늘을 가르는 번개 빛을 보자 그날 산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시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젖은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등의 주름을 천천히 쓸어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그냥 죽어줬으면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대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말순아. 저는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죽어주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 보기를 잘했다. 천둥이 한 번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예전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비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누가 대신 정리해주는 보험증권이 아니라
제가 매일 반찬을 담아내는 작은 통들처럼 제 손으로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철창 너머에서 늙은 엄마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겠지요. 언젠가 그 아이가 제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박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 천둥번개 치던 날 깊은 산속에 버려졌던 그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된 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 겁니다. 나를 버린 그날 덕분에 이제야 나를 찾았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